여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FOXO3A라는 프로테인 자체가 이제 PKD 시그널링이 없을 때 그냥 디폴트 상태일 때는 그냥 프로-에이팝토틱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을 계속 향상을 시켜주는, 익스프레션 계속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PKD에 의해서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4-3-3이라고 하는 어떤 바인딩한 프로테인이 있어서 이게 결합을 하고 그러면 얘가 뉴클레어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에이팝토시스를 막는 효과가 액티베이션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좀 뭉그러뜨리면서 했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텀의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베타카테닌의 피노타입이 나왔는지 두 개를 같이 주면 왜 베타카테닌을 억제를 하였을 때 익스프레션 레벨을 줄였을 때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옆에 있는 시그널 이 패스웨이 순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여기 베타카테닌은 노텀이 작용을 하는 윈트보다 더 하부에 위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텀이 있던 없던지 간에 베타카테닌 자체가 꺼져버리면 이 위의 시그널들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베타카테닌의 영향만 지금 피노타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두 개가 생기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설명 다시 드렸는데 있으면 플라토로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시그널 테스트의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제가 윈트 시그널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해치오브 시그널링이랑 NF 카파비 시그널링 그리고 패스웨이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프로테인이 클리비지가 돼서 일어나요. 정확히는 인트라멤브레인 프로테인 클리비지가 일어나서 시그널링이 전달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자 노치 델타 패스웨이랑 SRBP 이 시그널링에 대해서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뒤에 챕터가 좀 방대하게 분포를 하는데 좀 길게 분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설명 나오는 게 제가 알고 있고 노치 델타랑 SRBP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엔 인트라 멤브레인 프로테인 클리비지를 설명을 하는 예로서 그 예로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셀 간의 이제 시그널링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이제 노치 델타에서 간단하게 다루긴 할 텐데 다른 방식으로 한 셀에서 어떤 시그널을 인지를 해서 이게 시크레션 되는 프로테인이 생기고 그거를 인지를 해서 다른 셀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생명체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절하는 기장 대표적으로 인슐린의 기능과 그에 따른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단순히 시그널 패스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 다루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어서 말씀을 드릴 유비키티네이션과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과 관련된 패스웨이, 해치옥 시그널링입니다. 해치옥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이 여기는 해치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슬붙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었던 초파리 모델에서 해치옥 프로테인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를 삭제를 하였더니 그 라바, 그러니까 애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충이 이렇게 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바늘이 도는 것처럼 쭈글쭈글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름을 해치옥이라고 지은 건데요. 이 해치옥 시그널링에서 이제 이 시그널링 윈트 시그널링이랑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은 두 개의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의해서 시그널링의 톤과 톤오프가 이게 조절이 두 개의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내부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테인의 컴플렉스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감싸고 있으면서 기능을 억제를 한 상태에서는 감싸고 있고 억제가 풀려서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이게 그 컴플렉스가 풀려서 기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트 몰레큘처럼 해치옥 프로테인 자체도 이제 약간의 몰포젠처럼 기능을 해요.
대표적으로 해치옥 시그널링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소닉 해치옥 시그널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폴리닥틸이라고 하는 다지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엠브리온 리달이라고 해서 태아가 발생단계 도중에 사망하는 그런 현상들도 유발하게 되죠. 근데 물론 해치옥 시그널링이 윈트 시그널링과 완전히 동일한 것만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윈트 시그널링은 시작할 때부터 멤브레인 프로테인 두 개가 이제 막에 이렇게 가장 바깥에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따 자세히 보시겠지만 해치옥 시그널링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있고 다른 하나는 셀 내에 이너 베시클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이너 베시클에 있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위치를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가면서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해치옥 시그널링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실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동물계에서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보유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실리아에서 외부 신호를 인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해치옥 시그널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라이간드, 해치옥 프로테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윈트 몰레큘이랑 윈트 그 프로테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커서에서 맨 처음에 이제 프로테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후에 오토클레이비지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가 잘려요. N 터미너스의 20kDa 사이즈 부분이 앞으로 잘려나가고 이제 나머지 C 터미너스 부분은 여기는 지금 디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근데 기억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윈트 시그널링에 쓰이는 이제 윈트 몰레큘 같은 경우는 윈트 프로테인에 팔미톨레시드가 이제 크로스링크가 되면서 약간 하이드로포빅한 성향을 가진 프로테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해치옥 프로테인 자체도 잘리고 나면은 이제 라이간드로 사용이 되는 이 앞부분의 프로테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크로스링크가 돼서 붙게 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포빅한 성향을 가지게 되고 윈트 시그널링을 설명을 드릴 때 윈트 프로테인 자체가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시크레이션이 돼도 먼 범위로 이제 퍼져나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먼 범위로 퍼져나가지는 않는 라이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포빅 이렇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기술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종류의 해치옥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드로스필라에서, 그러니까 초파리에서의 켜졌을 때, 꺼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버테브레이트, 그러니까 척추동물의 프라이머리 실리아에서 켜졌을 때, 꺼졌을 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드로스필라, 초파리에서의 경우입니다. 우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윈트 시그널과 같이.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는 플라스마 멤브레인 있고 하나는 이너 베시클 멤브레인에 이렇게 앵커링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이 이제 스무스턴드라고 해요. 스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스무스턴드는 이 베시클 안에 있는 원래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베시클 안에 세포 안에 이렇게 있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억제를 하고 있는 프로테인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패치드라는 PTC라고 얘기를 하죠. PTC라는 이런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치옥 라이간드가 이 PTC에 붙지 않은 경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베시클에 있어야 되는 스모 프로테인을 계속 억제를 하고 이거를 디그라데이션을 계속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가 켜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때 있는 또 다른 현상, 윈트 시그널의 베타카테린이 여러 가지 카이네이즈와 프로테인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둘러싸여서 기능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키가 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여기 있는 CI, 프로비투스 인트럭터스라고 하는 CI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입니다. 이 CI라고 하는 프로테인에
COX2라고 하는 카이네이신과 같은 이러한 모터 프로테인, 그리고 여기 보면은 FU라고 하는 이런 세렌트로닌 카이네이즈,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카이네이즈가 결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카이네이즈들이 존재를 하고 얘네가 CI 프로테인을 포스포리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포리레이션된 CI 프로테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테올라이틱 클리비지, 일부가 절단이 돼요. 일부가 절단이 돼서 그러면은 이 상태보다 좀 잘린 상태겠죠? 데미지를 입은 상태인데 이 데미지를 입은 프로테인이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때는 트랜스크립션을 억제해주는 인자로서 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해적 시그널링이 켜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얘가 들어가서 어떠한 타겟 프로테인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지인 익스프레션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얘가 들어가서 되려 그 타겟 프로테인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윈트 시그널링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베타카테닌의 경우도 포스포레이션 되고 유비피티네이션 되면서 안에 들어서 트랜스크립션 펑션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CI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해쭉 라이간드가 붙어서 신호가 켜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쭉 프로테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패치드 프로테인이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로 우선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디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패치드가 해치오그랑 결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스모 프로테인, 여기 있는 스모 프로테인을 계속 억제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모 프로테인을 디그라데이션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억제자가 사라졌으니까 스모 프로테인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치를 한 스모 프로테인은 특히 이제 시터미너스가 굉장히 다양한 카이네이스, 아까 여기 CI랑 컴플렉스로 이루고 있었던 카이네이스들, 대표적으로 CK1이나 PKA 같은 카이네이스들에 의해서 시터미너스가 포스포리레이션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같이 CI를 억제를 하고 있던 이 포스포리레이션 사이트에 이제 포스2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네이스 프로테인 아니면 4와 같은 세렌트로닌 카이네이스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스모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포스포리레이션이 되면 결국 후, 코스2, CI 컴플렉스가 풀리면서 스모가 코스2와 4를 결합을 하고 CI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는데 유비키티네이션은 얘가 포스포리레이션이 됐을 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포스포리레이션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얘를 포스포리레이션 시키면 CK1이나 PKA는 이미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CI가 인텍트한 폼으로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 세포 안에서 그런 걔네들이 액티베이션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된 프로테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뉴클리어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타겟 프로테인의 생산을 위한 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종의 컨버터로서 CBP,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제였죠? 하여튼 지난번에 사이클릭 AMP 리스폰스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CR이라는 그 사이클릭 AMP로 인해서 활성화된 PK 시그널링에서 활성화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결합을 하는 위치, 그거를 CRE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붙는 프로테인을 이제 크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교과서 챕터 15 뒷부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CRP랑 같이 결합을 해서 프로테인의 생산을 위한 진 익스프레션을 향상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해적 시그널링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신호를 전달해주는 자는 스모 프로테인이죠. 그리고 신호를 억제해주는 애는 결국 패치드, 이 프로테인이 PTC 프로테인. 근데 이게 시그널링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처럼 조절을 하는데 만약 해적 시그널링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호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됐을 때 PTC가 이거 익스프레션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스모가 다시 억제가 돼서 신호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필요한데 해쪽 시그널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다시 PTC 레벨이 줄어들고 스모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초파리의 경우고 그러면 이번에 프라이머리 실리아 정확히는 이제 척추동물에서의 경우를 좀 살펴보세요. 고등한 세포. 왜냐면은 초파리는 프라이머리 실리아라고 하는 실리아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리아 구조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포유류에서의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유류를 제가 썼어요. 마말이라고. 포유류와 초파리의 경우에 이제 몇 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해충 시그널링에 관련해서 우선은 초파리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해충 프로테인, 하나의 PTC 프로테인이 있는데 각각 그 얘기는 각각 인코딩하고 있는 지인이 하나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마말리안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해충과 관련된 라이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충 프로테인을 코딩하고 있는 지인이 있고 해충 지인이 3개가 있고 해치 지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슈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되는 타입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드로스필라에서 경우는 이제 CI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마리안에서는 이름이 좀 달라요. GLI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몰레큘인데 3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말리안이나 다른 척추동물에서는 프라이머리 실리아에서 이 시그널 패스웨이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실리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움직이는 실리아는 아니고요. 약간 신호를 인지하는 안테나의 기능을 하는 실리아고 세포 하나에 대부분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딱 센트리올에서 뻗어나가는 하나의 실리아가 있고 대부분의 모든 교과서 설명에 따르면 확인해고 거의 모든 척추동물의 세포에서는 이 실리아를 생산을 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거의 비슷하게 드리는데 다 이제 드로스필라의 경우에서와 거의 다 매칭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드가 해충 시그널링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패치드가 마찬가지로 스모크 프로테인을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컴플렉스 카이네이스가 CI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GIL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서 프로테올 라이트 클리비지 동일한 패스웨이죠. 손상을 주고 그러면 이때는 아까 초파리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손상된 단백질을 CI75라고 제가 기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GIL-R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명은 그렇게 하는데 기장은 동일합니다. 잘리 포스포레이션 되고 유비키티네이션 된 다음에 잘려서 해관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 이렇게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얘가 실리아에서 해충 시그널링이 켜지면 어떻게 신호가 전달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될 거는 막단백질과 다양한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는지 그 위치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실리아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세포 표면과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튀어나와 있죠.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앞부분은 굉장히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해충가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디그라데이션이 되고 즉 억제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스모를 가지고 있는 베시클이 멤브레인에 퓨전이 되면서 이동을 해서 실리아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이제 시텀이 포스포레이션 된다라고 그 초파리 모델에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카이네이스가 의해서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여기 있는 포스포레이션 사이트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베타 어레스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인지를 하고 결합을 해요. 얘가 결합을 하고 이게 교과서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설명에는 나옵니다. 베타 어레스틴을 결합을 하고 나면
이 베타 레스틴이 다시 KIF7 여기서 보시면 모터 프로테인이 하나가 있어요. 카이네이스인 프로테인이 하나가 있는데 드로스필라의 경우에서는 아까 코스2와 같은 기능을 하는 상응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IF7을 결합을 하고 그러면은 이 프로테인은 이제 마이크로튜브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이크로튜브를 인지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모터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리아 팁으로 이동을 해요. 흥미롭게 스모가 셀리아 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이걸 나눴죠. 스모가 액티베이션 돼서 베타 어레스틴이랑 결합을 하고 KIF7을 끌어당기면 어쨌든 이 과정에서 결합이 되어 있던 GLI가 이제 인텍트한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되죠. 다시 한번 자유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얘가 다시 동일하게 KIF7에 의해서 얘도 실리아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기저귀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밝혀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스모도 올라가 있고 GLI도 올라가 있죠. 실리아 안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사이토플라즘에 비해서 이 실리아 안에 굉장히 사이토줄이 좁은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의 실제적인 단백질들의 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100개가 여기 있는 것보다 100개가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농도가 높겠죠. 그 얘기는 두 프로테인이, 두 단백질이 상호간에 연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모가 이 위치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GLI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줍니다. 액티베이션이 된 애는 다시 내려와요. 다시 실리아 밖으로 내려와서 왜냐면 이 GLI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인은 최종적으로 사이토플라즘 안에 있는 뉴클레어스 안에 DNA에 바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아에서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빠져나오는 거는 여기 보이는 9A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모터 프로테인, 카이네이슨과 다이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이크로튜브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 프로테인은. 그래서 얘가 끌고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타겟진에 결합을 해서 익스프레션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설명이 IFT가 나오죠. IFT라고 나오는데 교과서를 보시면 조금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실제로 운반을 해주는 이제 약간 끌고 가주는 자동차 같은 개념은 모터 프로테인이에요. 즉 카이네이슨과 다이네이죠. 근데 IFT가 실제로 이 IF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스모 프로테인이나 GLI 프로테인이랑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링커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다이네인과 IFT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이 실리아 안으로 또한 프로테인들을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종의 컴플렉스처럼 교과서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서 설명한 거고 얘네들은 주로 저희가 이제 카고 프로테인이라고 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NF-kappa-B 시그널링이죠. 다음 섹션으로 넘어와서 이제 윈트랑 해치오그 패스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면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여줘요. 둘 다 유비키티네이션과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을 쓰는 데는 없긴 한데 이제 윈트랑 해치오그 시그널링에서는 이제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계속 유비키티네이션이 되어 있고 포토라이시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트랜스크리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끊기면서 포스포레이션도 멈추고 유비키티네이션 멈추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로 기능을 해서 진을 유가 익스프레션을 늘려주는 반면에 NF-kappa-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비터가 특별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는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유비키티네이션 되는 대상이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이니비터를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 베타카테닌이나 윈트에서 해치오그의 CI 프로테인, 아니면 GIA 프로테인은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붙잡아두고 있는 일종의 이니비터로
작동하는 그 프로테인들이 있었죠. 컴플렉스를 만드는. 근데 걔네들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었죠. 유비키티네이션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프로테인들이. 근데 NF-kappa B 프로테인에서는 얘네들을 억제하고 있는 이니비터들이 유비키티네이션이 되면서 사라져서 신호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래서 이뮤놀로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선은 NF-kappa-B는 뭐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nuclear factor kappa light chain enhance activated B셀 B셀이죠. 안티바디를 생산해내는 B셀에서 확인이 된 시그널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뮤놀로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작도 이뮤과 상당히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다양한 시그널링이나 다양한 자극이 이제 NF-kappa-B 패스웨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박테리아나 펀자이와 같은 패소젠들을 인식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토마이크 리셉터들이 있고 TNF-알파나 아니면 인터루킨-1과 같은 이런 것들을 라이간들이 인지를 해주는 리셉터들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외에는 뭐 바이러스 인펙션이나 뭐 아이오나이징 라디에이션 이런 것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외부 신호 자극이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I-kapp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inhibitory kappa-B kinase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카이네이즈 컴플렉스입니다. 이 세 개의 단백질들이 있으면 이 신호 자극에 의해서 이 세 개의 단백질들로 구성이 된 컴플렉스 중에서 IKK 베타 카이네이즈 B 카이네이즈 베타 서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2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된 카이네이즈 컴플렉스가 여기 보면은 IKB 알파라고 카파 B 알파라고 쓰여 있는데 결국 이 프로테인이 이제 NF-kappa B 시그널링을 유발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P65, P50 이 다이머릭 프로테인을 블락해주는 이니비터가 지금 이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이름 잘 따져보시면 왜 이렇게 적는지 알 거예요.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I-kappa-B 카이네이즈 inhibitory kappa-B를 포스포레이션 시켜주는 애. 그러면 inhibitory kappa-B 프로테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겠죠. 3번이 그 얘기죠. 그래서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이 포스포레이션 된 이 프로테인에 E3 라이게이즈 프로테인이 결합을 해서 이 프로테인을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줘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이니비토리 프로테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비키티네이션이 쭉 되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니비토리 상태에 있었던 이 다이머릭 프로테인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뉴클리어스 안에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이 신호 기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이니비토리 카파-B까지 다시 익스프레션을 시켜서 신호를 꺼주는 기작까지 하게 됩니다. 이 6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외부 신호 자극을 받고 나서 얘네들 이 프로테인이 어떻게 포스포레이션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거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요. 키는 계속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거는 유비키티네이션 되니까 프로테인이 디그라데이션 될 것이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폴트 가장 이제 캐노니컬한 상황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라이신의 유비키티네이션이 되는 경우, 특히 이런 경우 인터루킨 리셉터에 인터루킨 1 베타가 결합을 해서 다이머를 형성을 하고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보면 자, 여기에 이게 결합을 하면서 유비키티네이션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지금 보면은 K63이죠. 라이신 63번 라이간들을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유비키티네이션이 쭉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라면 이 프로테인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된 폴리유비키틴 부분이
일종의 스캐폴드처럼 이제 지지대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지대로 연결이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연결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TAK1이라고 하는 일종의 카이네이즈가 활성화가 카이네이즈가 이 위치에 좀 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니트리 카파비 카이네이즈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개의 컴플렉스 여기에서 니모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유비퀴틴을 인지를 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면은 실제 위치가 가까워지겠죠. 얘도 이 스캐폴드에 붙고 얘도 이 컴플렉스 스캐폴드에 붙으니까 그래서 이 카이네이스가 여기에는 하나의 서브유닛인 이제 베타 서브유닛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아래로 다음 단계의 신호로 전달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는 게 렐카파비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노치 할 수 있을까? 네, 노치 시그널링 델타 노치 델타 시그널링이랑 SREBP 시그널링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는 전부 다 트랜스멤브레인에서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끊어지면서 이 잘린 부분이 신호 전달 기작에 사용이 되는 그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노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이 없죠. 원래는 하나의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상황에서는 하나의 프로테인이에요. 한 줄로 이렇게 있는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골지로 이동을 하면서 두 개의 프래그먼트로 나뉘죠. 잘리고 얘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이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두 개가 그래서 엑스트라셀룰라 파트가 있고 트랜스멤브레인이랑 사이토졸릭 파트 이렇게 두 개의 프로테인이 이제 논코발란트 상태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랙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각 두 개에 대해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기작에서 사용이 되는 아담10이라고 하는 프로티에이스가 있는데 이 프로티에이스는 이제 메탈로 프로테이스 MMP라고 이제 특정한 메탈 아이언 칼슘보다는 대부분 징크나 철 이런 것들, 쿠퍼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프로테인을 잘라주는 메탈이 결합을 해야만 기능을 하는 그러한 특이성을 가진 프로테이즈들 중에 한 가지예요. 신호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노치 델타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앞에서는 노치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신호 기작이 전달이 되려면 델타라고 하는 또 다른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치 델타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노치 델타가 우선 붙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셀과 셀 간의 신호 전달 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한 셀에서는 노치를 델타를 발현을 하고 한 셀에서는 노치를 발현을 해요. 근데 보면은 델타를 발현을 하고 있는 델타를 만들어낸 프로테인이 일종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기능을 하고 노치를 발현해내는 셀이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는 리스판딩 셀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 둘이 붙게 되죠.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노치 바인딩 도메인, 델타 바인딩 도메인 두 개가 상호 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담 프로테인이 여기를 잘라줍니다. 잘리면 여기는 이제 여기 델타랑 노치의 엑스트라셀룰러 파트에 있는 도메인 부분이 잘려서 얘네들이 우선 이 부분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시그널을 전달해줬던 델타를 가지고 있었던 프로테인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디그라데이션에 얘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고 멤브레인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로 조금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에 단백질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요만큼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이는 감마 시크리테이스라고 하는 인트라 멤브레인 프로테이스 지금 보면은 잘리고 난 결과가 여기 보면 트랜스 멤브레인 안에서 이만큼 있어요. 중간에서 자르는 거예요. 트랜스 멤브레인이 없으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건데 여기를 잘라서 이 밑둥에 있는 부분들이 멤브레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역할로 기능을 하면서 진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조금 다르죠. 키는 여기 잘리는 게 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SRBP인데 이 패스웨이는 이제 스테로를 인지를 하고 그 레벨을 조절을 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패스웨이는 외부에서 신호가 전달이 된다든지 하다못해 바깥에 있는 세포가 트랜스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파트를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어떤 몰레큘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신호 전달 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안에 세포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걸로 신호 전달 기작을 조절을 하는 그런 패스웨이인데 대표적으로 세포막에 있는 멤브레인의 리피드와 콜레스테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탕으로 조절하는 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겠죠. 근데 포스포리피드가 양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그 환경을 인지를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낮추고 포스포리피드를 증가를 시켜주는 그 레이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하나의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예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SREBP, SRE 바이닝 프로테인에 의한 진 익스프레션의 조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SRE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럼 리스폰스 엘리먼트랑 다릅니다. 이거는 스테로 레귤레이터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냐 낮으냐를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을 우선 첫 번째로 놓고 생각을 해보죠.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 쪽이고 이쪽이 사이토 쪽이에요. 근데 우선은 세 가지 프로테인들이 이제 이 패스웨이에서 기능을 합니다. 보시면 SREBP, SRE 바인딩 프로테인으로 얘가 결국 트랜스크립션을 해주는 기능을 해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근데 지금 몇 가지 도메인들이 나와 있죠. 우선 엔터미너스를 보면은 이제 베이직 헬릭스 룹 헬릭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DNA 바인딩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여기 트랜스 멤브레인이 하나가 있고 ER 쪽으로 이렇게 루비 하나가 있고 이쪽이 시터미너스 부분이고 여기가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입니다.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은 여기 있는 다음 프로테인과 연결을 해주는 위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SREBP 클리비지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스캡 프로테인입니다. 이건 조금 더 사이즈가 큰데 우선은 엔터미너스가 여기 시터미너스가 인터랙션을 하고요. 여기가 A죠. 시터미너스가 인터랙션하고 이 프로테인이 중요한 이유가 얘가 세포 내 콜레스테롤 아니면 스테롤 레벨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센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트랜스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죠.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5개 트랜스 멤브레인 부분에서 콜레스테롤과 바인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세포의 센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결합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 많이 이 스캡 프로테인이 결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스캡 프로테인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바인딩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인식1 아니면 2라고 하는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합을 한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결합을 지금 보면은 트랜스 멤브레인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붙은 상황이에요. 두 개가 붙은 상황인데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SEC24라고 하는 콥2 서브유닛, 콥2 그 베시클을 형성하는 프로테인이 있죠. 그 엔도소멀 베시클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 프로테인이랑 결합을 하지 못해서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ER에 그대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있으면
SEC24랑 결합을 못해서 이게 다음 장소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즉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설명 일부 그래서 많이 써놨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하나 빼는 거죠. 슬라이드가 지워졌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적어지게 되면은 이게 여기 있는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때 이 인식 1, 2랑 이게 프로테인 인터랙션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테인이 여기에 있는 SEC24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합을 하면서 ER에서 골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전히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ER에서 골지로 움직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두 단계에 의해서 이제 골지 내에 있는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여기가 잘려요. 이렇게 여기 한번 잘리고 여기 한번 잘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는 BHLH 프로테인이 잘려나가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과거처럼 지웠죠 지금 슬라이드를. 이거는 추가를 해서 같이 수업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아마 거기 설명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슐린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죽지 마요. 자, 우선은 우리가 계속 일반 생명과학 수업 시간 때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글루코스 혈당량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나오고 그거를 줄여서 글라이코겐이 만들어지고 반대 상황에서 글루코겐이 나와서 글라이코겐이 나와지고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로 제가 메타볼리즘을 안 좋아하는 이유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하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알려진 패스웨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오셨듯이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조절을 하는 상응하는 일종의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인슐린의 경우는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크로스링킹을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펩타이드 프로테인,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판크레이스, 이자죠, 췌장의 베타셀에서 시크레션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글루코스 레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해요. 그에 반해서 글루카곤은 이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고 상대적으로 좀 단촐하죠. 그 단조롭게 생겼죠. 그리고 판크레이스의 알파셀에서 시크레션이 됩니다. 인슐린과는 반대 기능으로 이제 블러드상의 글루코스 레벨을 올려주는 역할인데 저희가 챕터 15에서 특히 15-5에서 이제 GPCR 스터디를 할 때 글루카곤이 라이간으로 쓰는 리셉터에 관련된 패스웨이를 배웠어요.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온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패스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어떻게 다양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슐린이 하나가 생겨나 나오면서 어떠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쨌든 인슐린을 투여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블러드상의 글루코스 레벨이 낮아지게 되죠. 낮아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낮추게 돼요. 우선은 가장 빠른 다른 방법은 우선은 블러드 안에 피 안에 이제 혈당이 되게 높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러면 혈당량을 우선 낮추는 방법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근육과 아니면 지방세포에서 글루4라고 하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거를 세포 외부에 위치를 하게 해요. 이 글루4 뒷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글루4 트랜스포터가 멤브레인에 가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글루코스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를 여기 있는 머슬이나 팻에서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rapid response로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글루4의 익스프레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세포 내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글라이코겐의 합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글라이코겐은 글루코스들이 연결된 폴리머죠.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이제 간에서 촉진시키고 아니면 여기 있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인체 내에서도 이제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삼탄당 파이루베이트나 락테이트를 이용해서 컨버전을 통해서 이제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엔자임들의 생산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을 낮춰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마 여기 이 내용이 가로되어면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긴 한데 아디포사이트는 지방세포고 이 지방세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1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특화된 세포인데 그런 아디포사이트의 숫자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지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해서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지면 아디포사이트로의 분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되면서 아디포사이트가 분화로 많이 되고 그만큼 백색 지방세포가 증가를 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루코스 레벨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글루카곤을 합성합니다. 글루카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펩타이드 호르몬이죠. 이거의 생성을 억제를 하는 기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챕터 15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GPCR에서 결합을 해서 GPCR에 G프로테인의 액티베이션이 되고 시그널이 전달되면은 아데닌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고 사이클릭 AMP가 생기고 PK 시그널이 켜져서 최종적으로 글라이코겐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 이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주는 그런 거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 인슐린의 기능과는 정반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처음 말씀드린 게 글루4였어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그러면은 그거 전에 이제 그러면은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블러드에 있는 글루코스 레벨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어떻게 해서 분비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번호 맞춰서 설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우선은 블러드 상의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글루코스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기 있는 글루2,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글루4를 얘기했는데 글루2가 있는데 글루2나 글루4 둘 다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들의 종류예요. 글루시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얘기를 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아이소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체인데 그 숫자에 따라서 그 발현하는 세포가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포는 판크레아틱 베타셀이에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예요. 거기서 먼저 글루코스 레벨을 인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글루코스가 글루2가 들어옴에 따라서 세포 내에 글루코스 레벨이 증가되는 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는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겪게 되죠. 글루코스를 많이 먹으면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레스피레이션 시스템 때문에 계속해서 ATP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ATP 양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높은 농도로 증가된 ATP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포타슘 채널에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포타슘 채널은 ATP 센시티브 포타슘 채널, 즉 ATP에 따라서 여기 제가 써기에는 ATP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라고 쓰긴 썼는데 ATP 농도에 따라서 정확히는 ATP와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TP와 결합을 하면 기능을 멈춥니다. 근데 포타슘 채널의 경우는 원래 기능이 포타슘을 내보내서 양전하를 내보내니까 플러스 차지를 바깥으로 빼주니까 그럼 안에는 더 마이너스 차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폴라라이제이션을 유발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안에 빠져나가야 될 만큼의 파지티브 차지가 못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가. 왜냐면 포타슘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포타슘 레벨이 차지가 플러스 차지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멤브레인이 디폴라라이제이션, 탈격화 현상을 겪게 되죠. 탈격화 현상을 겪게 되면은 그 옆에 있던 볼티지 센시티브 칼슘 채널, 즉 막전이가 탈격화가 되면은 활성화가 돼서 칼슘을 유입을 해줄 수 있는 이 볼티지 센시티브 칼슘 채널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칼슘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수업에 다뤘듯이 칼슘 자체가 세포 신호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컨더리 메신저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칼슘이 일종의 세컨더리 메신저로서 여기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약간 결정화 상태로 베타셀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가 여기처럼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은 글루코스를 인지를 해서 거쳐서 인슐린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인슐린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돌아다니는 거를 신호를 인지를 하고 그러면 다른 세포들에서 글루코스를 흡수를 하면서 혈관 내, 그 블러드 내에 글루코스 레벨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 글루포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슐린이 지금 분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분비된 인슐린을 머슬이나 팻셀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 이 인슐린 리셉터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입니다. 이 인슐린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러면 PKB 시그널링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혈류에 있는 글루코스를 세포들이 흡수를 하게 돼요. 글루포 프로테인을 통해서. 근데 이 글루포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레스팅 페이즈라고 썼죠. 쉽게 얘기해서 인슐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슐린으로 작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사이토졸릭 베스클이라고 해서 두 가지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일부는 엔도솜에 있고 일부는 글루코스토리지 베스클이라고 하는 GSV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 내 이제 베스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스클은 골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인슐린을 트리스를 하기 전에, 인슐린을 처리하기 이전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애들이 글루포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포 단백질인데 이렇게 세포 안에, 세포 중심부에, 핵 주변에 있는 골지 위주의 주위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에 인슐린을 딱 처리를 해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포막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를 많이 바꿨죠. 당연히 100%는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따라서 글루코가 위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인슐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어떻게 쭉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긴 스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좀 짧게 설명을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인슐린이 머슬셀이나 팻셀에 있는 이 인슐린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두 가지 기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쪽 기작이 있고 이쪽 기작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이 들어가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여기 있는 프로티에이즈, 특정한 프로티에이즈를 포스포레이션 시키면서 이 프로테이즈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럼 이 프로티에이즈가 하는 역할은 여기 있는 TUG라고 하는 일종의 링커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이 TUG 프로테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N터미너스는 글루코에 결합을 하고 있고 C터미너스는 골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글루코의 대부분의 양은 비활성화 상태에서 골지 주변에 붙어 있는 글루코 스토리지 베스클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거기 안에 있고 골체 붙어 있다고 얘기죠.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프로테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SV랑 골지를 연결을 해주는 프로테인이 여기 있는 턱입니다. 이 턱 프로테인을 잘라줘요. 딱 여기 가운데 잘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GSV는 더 이상 골지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다른 오토프로테인들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우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골지 위주의 위치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던 애들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이때 이 움직인 베시클 안에 있는 애들을 최종적으로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그널링도 동시에 켜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슐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프로테인에 의해서 PI3 카이네이스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자, 교과서 보면은 P13 카이네이스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 잘못 친 것 같아요. 교재에서.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 P13 아니고 PI3 카이네이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PI3 카이네이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PIP342 아니면 PIP345 PIP3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시그널링을 이용을 해서 PKB를 활성화를 시키죠. 활성화된 PKB는 지금 두 길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쪽 밑에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방식은 이제 PKB가 여기에 있는 이제 갭 프로테인, 즉 갭 프로테인이랑 랍 프로테인이 있죠.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프로테인의 종류예요. 여기 있는 랍은 라스처럼 GTP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일종의 모노머리 G 프로테인이에요. 대부분 멤브레인 베시클의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멤브레인 퓨전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랍 프로테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GTP를 이용을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프로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GAP는 GTP에서 액티베이팅 프로테인이에요. 즉 얘가 GAP가 결합을 해서 랍의 GAP가 활성화돼서 랍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랍이 만약 GTP를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GTP를 빨리 끌어내서 GDP로 바꿔줘서 활성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갭이 랍의 일종의 이니비토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PKB가 이 갭, 특히 이 패스웨이에서는 AS160이라고 하는 이 갭 프로테인을 포스플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양한 종류의 락 8, 10, 14 되게 많아요. 이런 락 프로테인들도 되게 많은데 그 락 프로테인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GTP 바인딩 폼의 상태로. 그러면 이 락 프로테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시클에 인터랙션을 해서 얘네들을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과 퓨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된 락 프로테인들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GTP 프로테인의 경우인데, 비슷하게 여기 8번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락 프로테인처럼 여기 랄라라고 하는 RALA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죠. 이것도 똑같이 GTP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RGC라고 하는 또 다른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프로테인이 있는데, RGC가 이렇게 똑같이 평상시에는 막아주고 있다가 활성화를 막고 있다가 PKB가 RGC를 포스플레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랄라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 베시클을 트랜스 멤브레인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글루포 트랜스포터를 멤브레인을 통해서 멤브레인으로 끌어당겨주는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연히 글루코스 레벨은 어떨 때는 높다가 어떨 때는 낮아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글루코스 레벨이 더 내려가면 안 될 때는 당연히 인슐린이 분비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떨어져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글루4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원래 상태처럼 여기 GSV에 봉합이 돼서 골지 주변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슐린 리셉터에서 글루코가 활성화된 패스웨이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PKB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또 다른 이제 엔자임인 글라이코겐 신테시스가 증가를 위해서 이제 신테이스가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인데 GSK3라고 하는 이제 엔자임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줘서 비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럼 얘가 글라이코겐 신세이스를 액티베이션 된 상태로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 GSK3가 GS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PKB가 GSK3를 이니비션을 시킴으로써 글라이코겐 신세이스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글라이코겐이 이제 체내에서가 만들어지는 패스웨이. 그 앞에서 챕터 15에서 글라이코겐 이런 글루카곤 패스웨이 관련된 거랑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여기는 이해하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여기서 다른 거는 아니고 딱 GSK3 이제 마지막으로 아디포사이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템셀에 관련된 수업을 확보해 지고 있으신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체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템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본내로 골수에 있는 대표적인 스템셀을 우리는 메센카이멀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얘기한 거고 뼈 세포로도 할 수 있고 연골 세포로도 분할할 수가 있고 섬유화 세포 아니면 근육 세포로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한 가지 이제 아디포사이트로도 최종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메센카이멀 스템셀에서 최종 단계의 세포까지 분할을 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세포 분할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슐린이 아디포사이트로 분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는 이제 프리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딱 이 세포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디포사이트로밖에 분할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는 방향. 유니포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포가 이 상태로 존재하던 프리아디포사이트가 인슐린 시그널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디포사이트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포사이트는 이제 다양한 팻이라든지 에너지 소스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들어가면 어쨌든 블러드 글루코스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에 노출되었을 당시에는 이 아디포사이트 숫자를 증가를 시킴으로써 저장 공간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다 이거를 알라고 지금 넣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보면 PPAR 감마가 있고 EBP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오타 있죠. P13 카이네이즈는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뭔가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는데 자, 인슐린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 있는 진 익스프레션 중에 이제 아마 그럼 이 세포는 그 프리아디포사이트가 되겠죠. 프리아디포사이트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가 인슐린 시그널링을 인지를 하면 여기 있는 PPAR 감마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프로테인은 흥미롭게도 여기에 있는 CEBP 알파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을 또 증가를 이 프로테인 자체는 얘도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뉴클리어 트랜스포머 리셉터인과 동시에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 하나인 레귤레이터인데 얘가 이 CEBP 알파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레귤레이터리 사이트 프로모터나 이네서 부분에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 된 애도 다시 돌아가서 PPAR 감마 익스프레션 레벨을 또 올려줘. 그러니까 먼저 인슈되면 이게 켜지게 되면 키고 이게 계속 일종의 파스티브 피드백처럼 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단백질이 이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 아니면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터들이 되게 재밌는 게 얘네들만 서로 딱 하나씩만 결합하는 건 아니고 이 둘이 같이 타겟을 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결국 아디포사이트가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을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들, 즉 아디포사이트에서 많이 익스프레션 되는 그런 유전자들을 계속해서 이 둘이 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 아디포사이트가 최종적으로 아디포사이트가 되는 기작이 있다라는 거. 핵심은 왔다 갔다 같이 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